네, 지난 시간에 했었던 이 명령어에서 빠진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그 한 페이지가 넘어가서 밑에 안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도 이제 스페이스 바를 하면 그 볼 수 있는데 맨 밑에 여기 있죠. 라우터스하고 서브넷 매스크. 그러니까 즉 이 라우터스라는 게 이제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의미하고 서브넷 매스크라는 부분이 이제 뭐 서브넷 매스크죠. 그야말로 이 IP 주소에 대한 서브넷 매스크.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서브넷 매스크,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DNS 서버, 그 다음에 이건 DHP 서버죠. 즉 이러한 정보들을 누가 줬느냐, 이런 정보들을 준 게 여기 뭐 게이트웨이라든가 서브넷 매스크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준 게 바로 이 DHP 서버다 하는 거죠. 아까 그 디스커버리, 오퍼, 그 다음에 리퀘스트, 애커노지 그 과정을 이 VM이 누구와 했느냐, 이 DHP 서버랑 했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우리가 했었던 거죠. 네, 했었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다 뭐 PC로도 핑을 해봤고, 그 다음에 구글로도 핑을 해봤고 다 했죠. 이렇게 정상적으로 네트워킹이 되면은 이제 뭐 어디든 네트워킹이 가능해진 거죠. 아까 어떤 학생은 뭐 시큐어쉘 터미널 접속을 하는데 포트 번호가 뭐 22번 포트가 뭐 응답을 안 한다 뭐 이렇게 뭐 나왔다 그런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은 일단 네트워킹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돼요. 시큐어쉘은 일종의 서비스거든요. 그러면 서비스는 당연히 네트워킹이 되는 그 와중에 서비스가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교통편이 없는데 어떻게 물건이 전달이 되겠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큐어쉘은 물건이고 이 네트워킹은 교통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핑 같은 걸 해서 그 주소로 핑이 되는지 먼저 보고 그 핑이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되면 그때 이제 시큐어쉘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핑이 안 된다. 그럼 결국은 걔와 통신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실제 주소가 확실한지 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죠? 주소, 서브넷 매스크,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뭐 이름으로 통신하려면 네임 서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정이 돼 있어야 통신이 가능한 거죠. 어쨌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체크가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지금 확인들을 했던 것을 지금 여기서 그냥 바로 이 드래그가 가능하니까 노트패드에 붙여 넣어서 이제 제출하시면 되겠는데 주의할 점은 저는 중간중간에 이 화면을 좀 맨 위에 라인부터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클리어라고 하는 CLE야 명령을 써서 화면을 싹 지워버립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거 따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클리어하는 순간 이전에 실행했던 그 결과 출력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드래그해서 갖다 붙여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죠. 그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클리어하지 마세요. 물론 뭐 노트패드에 다 붙여놨다면 클리어도 상관없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아직도 덜 나왔네. 나올 게 더 있나 보네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더 나오고 엔드 나오면 이제 큐 해서 끝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첫 설치를 마친 다음에 첫 로그인해서 스크립트 명령어로 실행했었던 게 있었죠, 그죠? 그래서 아마 실행했던 결과가 스크립트 파일에 저장이 돼 있을 텐데 확인만 하고 그 내용은 보지 않았었어요. 그죠? 그거 한번 봅시다. ls-la L 뭐까지만 해야 되죠. 뭐 그 다음에 그 파일 네임을 기억을 하면 그 기억을 해서 일일이 타이핑해도 좋지만 지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래도 확장자가 .txt였던 거는 기억이 나니까 그냥 .txt 확장자를 가지는 모든 파일 이렇게 지정을 해줘 볼게요. 파일을. 그럴 때는 이제 별표 .txt 하면 이 별표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파일을 지정을 할 때 파일의 이름을 지정할 때 저 별표는 0개, 1개, 그죠? 1개 이상의 어떤 임의 문자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0개다, 0개. 0개 이상의 임의 문자열. 그러니까 앞에 어떤 문자열이 오든지 간에 .txt로 끝나는 파일을 지정해 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문자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하면
와일드 카드 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일드 카드 문자에는 이것만 있냐? 그건 아니고 이제 물음표도 있습니다. 물음표. 물음표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일개 문자의 한 개의 임의 문자의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물음표. 별표는 아까도 했지만 0개 이상의 임의 문자예요. 파일을 지정을 해줄 때 그 파일 네임을 정확하게 지정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와일드 카드 문자를 써서 여러 개의 그 이름을 가지는 그런 파일들을 지정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레슨 1.hwp, 레슨 2.hwp, 뭐 3.hwp, 4.hwp 이런 것들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레슨 물음표.hwp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물음표 한 글자를 이런 것들을 대신하는 걸로 대체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렇게 그 파일을 지정하는 방식을 뭐라고 하느냐? 글로빙이라고 합니다. 파일명을, 그러니까 임의 파일명을 지정하는 방식 중에 하나고, 그럴 때 사용하는 이런 문자들을 우리가 와일드카드 캐릭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네, 그런 개념도 알아두시고, 어쨌든 그래서 별표.txt 하면 이제 .txt를 끝나는 모든 파일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뭐 하나밖에 없죠. 우리가 한 거, 그죠? 이 파일. 네, 이 파일의 내용도 한번 볼게요. 그러면 그래서 cat. 이건 현재 디렉토리 있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붙이고 바로 파일 네임을 써도 되겠습니다. 또는 뭐 상대적으로 경로를 표시하기 위해서 현재 디렉토리 밑에 있는 2025 탭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현재 디렉토리는 생략을 해도 된다. 대상 파일을 지정을 할 때 현재 작업 디렉토리는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 근데 이제 실행 파일을 실행할 때는 좀 더 달라요. 이거는 어떤 명령어의 아규먼트로서 그 명령어가 처리할 대상을 지정을 해주는 건데, 그때는 현재 디렉토리를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것만 쓸 수 있습니다만, 내가 이게 명령어라서 명령어를 실행할 때는 이게 생략이 되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생략이 되는 경우가 있고 좀 달라져요. 왜냐하면 명령어는 특별하게 취급을 해서 아무데나 있는 것을 다 실행할 수는 없거든요. 어떤 특정 디렉토리에 있는 것들만 실행이 가능해요. 명령어는.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디렉토리가 그 특정 디렉토리에 속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명령어를 실행할 디렉토리를 먼저 지정해줘야 실행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보안상 아무나 아무 명령어를 실행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특정 디렉토리에 있는 명령만 실행이 가능하고, 그것이 이 명령어가 있는 그 디렉토리가 아니라면, 그런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디렉토리가 아니라면 굳이 그 디렉토리를 지정을 해줘야 실행이 가능하다. 네.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실행했던 그 명령어들 꽤 있군요. 여기서부터네요, 그죠? 캣에서 나온 결과 스크립트 스타트 온 해서 이제 시작 시간 TT와1의 작업들이 이제 나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뭐 이런 명령들 실행했고, exit 명령을 실행하면서 여기에서 끝났죠, 그죠? 여기서 스크립트 done 해서 끝났어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크립트 내역을 확인해 봤는데 48페이지에 이 파일을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로 가져오는 방법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 몇 가지 있는데 뭐 가장 쉬운 게 사실은 이렇게 해서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그냥 드래그해서 카피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노트패드에다 붙여놓으면 제일 쉽죠. 이 내용을 그대로 그냥 캣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예 이 파일 자체를 전송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송하는 방법이 여기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메일 서비스를 설치를 해가지고 여기 이제 메일 서비스 설치하는 거예요. 메일 서비스를 실행합니다. 설치해서 실행. 그래서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통신 프로토콜에서 한번 메일 보내봤죠? 그죠? 그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메일을 보내는데 통신 프로토콜에서는
NC라는 명령을 입력해서 이제 1대1로 실제 SMTP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아가면서 메일을 작성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건 되게 힘든 과정이죠. 그 실제 메일 SMTP라는 프로토콜이 주고받아야 되는 모든 메시지를 그냥 따라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게 우리가 웹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텔넷 80번 포트 해가지고 뭐 get 해가지고 하고 그렇게 해서 명령어로 메시지를 주고받았기도 하지만 또는 wget이라는 명령을 실행해가지고 그냥 URL만 주면 알아서 파일이 저장되기도 했었죠. 그것처럼 메일도 그렇게 SMTP 메시지를 대화로 주고받지 않고 이렇게 명령어를 가지고 그냥 메일을 바로 보낼 수 있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메일-s에서 제목, 이 뒤에 제목, subject죠. 이걸 써주고 그다음에 -a 해서 이거는 이제 첨부 파일을 붙이고 그 다음에 그 받을 사람의 주소. 이제 우리 학교 구글 메일로 하면 되겠지. 네, 그래서 이 파일을 요건 제목이지. 요 파일 아까 그 우리가 확인했던 그 스크립트 저장된 파일을 메일에다 첨부해서 학교 메일로 전송할 수 있겠다 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나오는 거는 이제 뭐냐면 이건 메일 본문이에요. 메일 본문 쓰고 그 다음에 컨트롤 D 누르면 이제 메일 본문이 끝이 나고 그 다음에 메일 접수가 되는 거죠. 마치 그 어제 했을 때 그 SMTP 메시지 중에 점 치고 엔터 친 거랑 똑같아요. 예. 그렇게 하면 이제 메일을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send this message 해서 이제 접수가 yes 하면 접수가 되고 이제 메일이 전송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스크립트 파일 저장된 것을 메일로 보낼 수 있겠다 하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메일 서비스 프로그램, 그 다음에 메일 접속을 위한 snail이라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메일 서버 접속을 위한 프로그램이죠. 예. 그리고 얘는 그 메일 서버 접속을 한 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그 서비스를 해줄 그 메일 서버 프로그램. 어쨌든 그것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설치 명령이에요. 그래서 DNF라고 하는 명령이 여러분들이 뭐 과제를 했을 때 뭐 DNF-Y 업데이트 뭐 해가지고 과제를 했었죠. 과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시스템 업데이트 하기 위해서 뭐 DNS-Y 업데이트 뭐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 DNF가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나 아니면 새로운 패키지를 설치하기 위한 그런 패키지 관리 명령이고요. 이 명령을 통해서 시스템에 있는 모든 그 설치 패키지들을 업데이트할 수도 있고, 특정 패키지를 추가로 설치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삭제할 수도 있고, 그런 관리를 할 수가 있는 명령이고, 그거는 일반 사용자로는 불가능하고 이걸 하면 오류가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sudo라고 하는 아까 봤듯이 그 관리자 권한의 실행을 통해서 이제 실행을 해야 돼요. sudo로. 이거는 이제 업데이트가 아니고 실제 패키지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개의 이게 이제 서버고, 요거 이제 서버의 접속 프로그램이죠. 이 메일이라는 명령을 시행하기 위한 서버 접속 프로그램이다. 이걸 실행하면 이제 이 포스픽스라는 설치되어서 실행되는 서버에 접속이 돼서 메일이 전송이 된다. 전송이 될 내용은 이런 제목의 이런 첨부 파일에 이런 주소로 그리고 이러한 본문으로 전송이 된다. 요 명령은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sudo를 통해서 이건 뭐냐면 이거는 부팅 시에 자동 실행 enable이라는 건, 그래서 포스픽스를 이제 설치를 했으면 그것이 부팅할 때마다 자동 실행이 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스타트는 이건 지금 실행. 부팅 시 자동 실행해 놓으면 부팅하고 나면 실행이 되지만 지금 현재는 아직 실행이 안 되죠. 그럼 지금 실행하려면 이게 스타트를 써서 이렇게 이 서비스를 실행해 주면 돼요. 그럼 이제 나중에도 그냥 이 명령어 필요 없이 스타트 없이 부팅만 하면 알아서 자동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명령을 통해서 메일을 발송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설명은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로 해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지난 과제도 있습니다만 VM1에서는 이런 식으로 sudo로 할 수 있지만 VM2에서는 불가능하다. 왜? VM2는 설치할 때 사용자를 관리자 권한으로 명령 실행할 수 있도록 체크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일단 관리자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su-라는 명령으로 관리자를 전환을 해서 이와 같이 관리자의 그 사용자로서 실행이 가능하다. 관리자는 sudo가 필요 없죠. 바로 실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리자로 전환하면 프롬프트도 이렇게 달러에서 샤프 표시로 바뀝니다. 이게 이제 관리자임을 나타내요. 거기서 sudo 없이 다 모든 명령을 마음껏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보안에 이제 취약성이 있죠. 이 관리자는 왜 어떤 명령을 실행할 때 그 보안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제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거를 한번 보내봐라. 그 다음에 그런 파일을 또 scp라는 그 secure copy 명령을 실행할 수 있어요. cp라는 건 이제 카피고요. 카피의 약자고 s라는 건 이제 secure. 그래서 원격으로 카피를 하는데 원래 cp라는 명령은 이거는 파일 복사 명령이에요. 이건 이제 로컬 컴퓨터에서 어느 한 파일을 다른 파일로 복사하는 그런 용도의 명령이라면 scp는 이거는 컴퓨터 간에 원격에서 다른 컴퓨터에 있는 걸 나한테 카피해 오거나 내 컴퓨터 걸 다른 데로 카피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명령이고요. 요거는 뭐 지금도 실행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윈도우에서 VM이랑 지금 연결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VM에 들어있는 그 파일을 이 파일을 한번 윈도우즈로 카피해 볼게요. 자, 터미널 창 아까 실행했으니까 그 창에 윈도우 탭을 열어서 윈도우 탭에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scp 여러분들의 아이디 저 같으면 jsli 골뱅이 192.2.16.8.5. 저는 130 이고요. 거기에 jsli가 어디 있냐면 홈 밑에 jsli라 그랬죠? 지난번에 봤죠, 그렇죠? 여기에 이런 식으로 jsli 요게 이제 로그인 네임이고요. sp는 이제 원격에 있는 파일을 카피하려다 보니까 그 원격 컴퓨터에 접속할 아이디를 줘야 되는 거죠. 그 아이디가 이제 jsli고요. 저는 골뱅이 해서 어디에 이 원격 컴퓨터에서 콜론 하고서 루트 밑에 홈 밑에 jsli. 지금은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어떤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를 나타낼 때 이렇게 해도 될 거예요. 물결 이렇게 하면 jsli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라는 뜻입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슬래시 홈 밑에 슬래시 jsli죠. 똑같아요. 아마 될 거예요. 해보고 안 되면 뭐 원래대로 하죠. 하고 그 파일 네임 여기에 있는 이 파일이죠. 2025-1234 이거 이 파일 네임 그냥 카피해서 붙여넣겠습니다. 그 파일을 복사해 온다. 어디로? 나한테로, 내 컴퓨터로, 윈도우 컴퓨터죠. 지금 이거는 VM이고 원격에 있는 VM이고, 그죠? VM의 파일이고 이것을 어디로? 내 컴퓨터에 여기 이제 디렉토리 폴더를 지정해 줄 수도 있지만 그냥 현재 디렉토리, 현재 폴더에 저장하고 싶으면 그냥 여기 현재 폴더는 C 드라이브 밑에 유저즈 밑에 32505죠. 여기에 저장하고 싶으면 그냥 현재 디렉토리 점 이렇게 쳐주면 돼요. 이 점이 현재 디렉토리라 했죠. 그리고 아무것도 안 쓰면 그러면 똑같은 이름으로 저장이 됩니다. 만약에 다른 이름으로 하고 싶으면 뭐 예를 들어서 abc.txt 이런 식으로 하면 이 파일이 원격에 있는 이 파일이 어디로? 현재 디렉토리 밑에 윈도우즈는 이렇게 역슬래시라 그랬죠. 이렇게 정슬래시가 아니고 밑에 abc.txt 이렇게 하면 된다. 한 거죠. 점은 현재 디렉토리 또는 뭐 점 아니고 뭐 C 드라이브 밑에 뭐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이제 제 USB 그 SSD가 E 드라이브거든요. 그냥 E 드라이브 밑에 이렇게 하면 이제 이 USB 그 VM이 저장되어 있는 그 드라이브에 복사가 가능하겠지.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뭐 또 이렇게 뭐 나올 텐데
요거는 그 서버에 접속하려고 하는데 그 서버의 지문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 지문이 맞는지 확인하고 맞으면 이 서버랑 이제 접속하려면 yes 해라. 그럼 그런 뜻이에요. yes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j3의 패스워드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복사가 되어 왔어요. 네, 복사된 거 보이죠? 그러면 이제 탐색기에 가서 그 파일을 찾으시면 되겠죠? 탐색기에 저는 E 드라이브 밑에 여기 abc.txt 왔네요. 클릭하면 이제 파일이 열려서 파일 내용을 볼 수 있겠죠. 보시면 리눅스에서는 제대로 보였는데 윈도우즈에서는 막 이렇게 다 깨져 나와요. 그죠? 이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 프롬프트를 보여주는 문자들도 그냥 일반 문자가 아니고 특수 문자를 가지고 보여주는 거다 그랬어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자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특수 문자로 프롬프트가 보여지는 거다. 여기 보시면 특수 문자이기 때문에 다 깨져서 보이죠.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여기 sudo chb 하다가 제가 틀려서 백스페이스 누른 것들도 다 그 백스페이스 누른 특수 문자로 다 나타나요. 오타난 것들, 백스페이스 누른 것들 지난번에 설명한 것과 비슷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원격 파일 전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SCP로 카피할 수도 있고 아니면 메일 시스템으로 그냥 메일로 첨부해서 날려줄 수도 있고 또 그 외에 또 SFTP라는 명령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쓸 수도 있다 하는 건데 그거까지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SCP만 알아봤고요. 요거는 SFTP.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가 휴일이니까 휴일들을 잘 활용하셔서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간중간 이게 넘어뛰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과제를 해봐야 될 것들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VM1은 CLI 환경, 즉 텍스트 환경에서 쓰고 있죠. CQL 쉘 접속해서 터미널을 쓰던 아니면 콘솔에서 바로 접속을 하던 여기서조차도 GUI 환경이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CLI 환경이죠. 물론 아까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관리자는 최소한의 리소스를 가지고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CLI 환경으로 쓰는 게 좋다. 얘기했지만 또 거꾸로 이제 일반 사용자라면 이런 CLI 환경 말고 GUI 환경을 써야 될 필요도 있는데 환경을 처음부터 GUI 환경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 GUI 환경을 설치해야 될 필요도 있죠. 그래서 그 설치하는 방법들을 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DNF라고 하는 패키지 관리 명령을 이용을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를 해왔죠. 그죠? 업데이트 하는 거. 그래서 전체 시스템 패키지 업데이트 하는 것까지 해왔어요. 물론 안 한 학생도 있겠지만 지금은 하지 마세요. 왜? 이거 하고 나면 오늘 수업 끝납니다. 패키지를 업데이트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여기서는 한 10분 이상 걸릴 거예요. 그럼 안 되고 이거는 됐다고 가정하고 어쨌든 뭔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뭔가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최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싶다면 일단 시스템 업데이트부터 하고 시작해라 하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설치하려고 하는 GUI 환경은 여러분들이 지금 VM2에서도 이미 GUI 환경을 설치를 했잖아요. 그죠? 이 VM2는 그놈이라고 하는 데스크탑 환경입니다. 근데 리눅스에는 패키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그 데스크탑 그 환경 패키지가. 그래서 배포판마다도 디폴트 그 GUI 데스크탑 환경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그걸 내가 선택해서 설치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XFC라고 하는 그놈보다는 훨씬 그 기능은 좀 덜하지만 그래도 가볍게 돌아갈 수 있는 경량의 즉 리소스를 많이 차지하지 않는 예를 들면 실행하는데 메모리도 적게 차지하고 그 다음에 CPU도 덜 차지하는 덜 사용하는 그런 좀 원활하게 빠르게 빠릿빠릿 돌아갈 수 있는 하드웨어 사양이 좋지 않아도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설치해 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기본 그 리포지터리 그러니까 즉 기본 배포판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라키 리눅스잖아요, 그죠? 라키 리눅스 배포판에
기본으로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 XFCE 배포를 해주는 그 배포 사이트를 등록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는 그게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배포판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배포판의 그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는 명령이 이겁니다. 리포 리스트. 리포라는 게 리포지터리의 약자겠죠. 리포지터리 리스트. 즉 뭐냐면 그 리포지터리라는 게 이제 그 배포를 해주는 그런 그 패키지를 배포를 해주는 그런 저장소들이고 기본적으로는 이 XFCE가 없어요. 그래서 별도의 그 리포지터리를 추가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DNF 리포 리스트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장소가 전부 로키의 저장소만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로키 리눅스를 깔았고 로키 리눅스에서 제공하는 그 어떤 패키지 저장소만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XFCE가 제공되는 그 패키지 저장소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 명령이 이 명령입니다. 이펠 릴리즈라는 그 패키지 저장소가 있고요. 그거를 접속할 수 있는 내가 접속할 수 있는 그 리포지터리들에 추가를 해줘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럼 현재 이 저장소 즉 리포지터리에는 진짜로 XFCE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해볼게요. 그 명령이 이제 DNF 그룹 리스트예요. 그룹이라는 건 이제 설치할 수 있는 환경 그룹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설치할 때 그 환경 그룹을 고를 수 있었죠. 그죠? 서버냐, 뭐 아니면 워크스테이션이냐, 뭐 그런 것들 어떤 그 패키지들의 모음을 설치할 거냐를 이제 결정하는 것 중에 그 환경 그룹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런 그룹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리포지터리에서 지원되는 환경 그룹들을 보여주고요. 지금 현재 가능한 환경 그룹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 중에 우리가 설치한 환경 그룹이 서버였죠, 그죠? 기억나죠? 서버로 돼 있고요. 사용 가능한 그룹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여기에 보면 여기에 패키지 그룹에 XFCE가 없죠. 지금 안 보이죠?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선 설치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펠 릴리즈라고 하는 저장소 리포지터리를 등록을 해야 된다. 이 이펠 릴리즈의 뜻은 뭐냐면 이펠이라는 게 EPEL 익스텐디드 패키지 그러니까 확장 패키지들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락키에서 제공하지 않는 근데 사실은 여기서 락키는 아니고 원래는 얘네들이 다 레드햇 계열의 그 파생된 그런 리눅스 배포판이다 보니까 락키라든가 뭐 오라클 리눅스라든가 이런 것들 다 레드햇 계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레드햇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은 똑같이 이 럭키도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확장 패키지들을 제공하는데 for 누구냐?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이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라는 게 뭐냐면 바로 레드햇을 의미합니다.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여기에서 제공하지 않는 확장 패키지들을 제공하는 그런 리포지터리를 추가를 해줘야 된다. 추가를 해봅시다. 이건 뭐 금방 추가가 돼요. sudo로 해야 됩니다. 이것도 dnf-y install ePel release. 여기 -y는 요걸 안 쓰면 그냥 엔터 치면 뭐 설치할까요 말까요 뭐 물어보고 그래요. 그런 거 귀찮으니까 물어보지 말고 그냥 yes로 대답해라 해서 -y 옵션을 줍니다. 네, sudo이기 때문에 이제 암호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설치가 됩니다. 예, 설치가 끝났습니다. 금방 설치가 돼요. 이거는. 그래서 설치할 패키지가 이거고 그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패키지 받은 걸 테스트하고 설치해서 확인까지 끝났습니다. 예. 이러고 나면 이제 아까 했던 그 리포지터리 리스트에 이펠이 추가가 된다 이거죠. DNF 리포 리스트에 보면 예, 이펠이 추가가 됐죠, 그죠? 엑스트라 패키지를 설치할 수 있는 엑스트라구나, 익스텐디드가 아니고. 네. 아까 여기 익스텐디드가 아니고 엑스트라 패키지. 네, 설치가 돼서 이제 이펠 릴리즈에 있는 XFCE를 설치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내가 지금
볼 수 있는 그룹 리스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제 설치할 수 있는 곳에 XFCE가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엑스트라 이펠에 있는 릴리즈들을 그 패키지들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용 가능한 그룹에 XFCE가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아까 없었던 거. 그래서 이 그룹을 설치할 수 있다. 설치 명령어는 dnf-y 똑같고요. 인스톨은 인스톨인데 이건 설치 패키지가 그냥 단일 패키지가 아니고 여러 개의 패키지를 모아놓은 모음 패키지 그룹이에요. 그룹. 그래서 그룹 인스톨을 해야 됩니다. 이건. 그래서 그룹 인스톨 해가지고 XFCE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sudo dnf-y 그룹 인스톨 XFCE 대문자 소문자 가리시니까 XFCE 하면 이제 엑스트라 패키지 for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EPL 릴리즈 저장소에 이제 접속을 해서 거기서 다운로드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를 합니다. 다운로드는 269메가고 풀어서 설치하면 912메가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디스크 차지 용량은 이렇게 되고 다운로드 받는 건 이렇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운로드 하고 나면 설치가 되고 나면 설치했다고 해서 바로 실행이 되는 건 아니에요. 먼저 설명을 할게요. 설치하고 나면 이제 설치한 다음에는 그 GUI 환경이 바로 실행이 될 수 있게 해줘야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러한 것들입니다. 요거는 현재 그 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명령이에요. get default. get이라는 건 뭐냐면 가져오는 거고 default는 이게 뭐냐면 현재 그 부팅할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자동 실행되는 환경이죠. 디폴트라는 게 자동으로. 그래서 지금 환경은 아마도 CLI 환경이겠죠, 그죠? 그래서 CLI 환경이 나타날 거예요. 그게 뭐냐면 multi-user.target이라고 하는 환경입니다. 그러면 부팅할 때마다 그냥 멀티유저 환경, 즉 CLI 환경으로 부팅이 되니까 아무리 설치를 해도 똑같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전환을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GUI 환경으로 부팅을 하도록 해라 하는 게 이겁니다. set default. 그래서 graphical.target. 이걸 하면 이제 graphical.target이 바로 GUI 환경이고요. set default가 부팅할 때 기본 자동으로 그래픽 환경으로 부팅을 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예, 설치가 끝났군요, 저는. 그럼 일단 확인해 볼게요. system ctl get default 해서 보면 멀티 유저 타겟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CLI 환경으로 부팅이 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거니까 앞에 관리자의 권한이 없이 바로 실행이 가능해요. 근데 세팅을 하는 거는 이제 세팅은 이제 GUI 환경으로 부팅하도록 세팅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관리자가 해야 돼요. 임의로 그걸 아무나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systemctl set default graphical target 이렇게 하면 이제 아이고 systemctl 왜 대시가 들어갔냐. 자, 이렇게 해서 부팅할 때 자동으로 GUI 환경으로 가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이러고 나면 이제 아마 리눅스 VM을 재부팅하면 GUI 환경으로 뜨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지금 재부팅을 하지 말고 부팅 없이 바로 GUI 환경으로도 갈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환경 모드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전환하는 거예요. 전환. 그게 뭐냐면 sudo 이것도 이제 일반 사용자는 안 되고 관리자로서 해야 됩니다. 관리자로서 sudo systemctl isolate 해서 graphical.target 이렇게 하면 GUI 환경으로 바뀌어요. 물론 여기는 안 바뀌죠. 이건 지금 원격으로 CLI 터미널을 이용을 한 거기 때문에 이 터미널은 그래픽으로 바뀌지 않고 어디가 바뀌느냐? VM의 콘솔이 바뀌는 거죠. 여기가 이 텍스트 모드에서 그래픽 모드로 바뀐다. 지금 바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sudo systemctl isolate graphical.target 스펠이 틀렸죠? graphical.target 그럼 바로 전환이 된다. 자, GUI로 바뀌었죠? 터미널이. 그래서 그래픽 로그인이 가능한데요. 주의할 점은 바로 패스워드 치고 들어가면
XFC 환경이 아니고 얘의 기본 그래픽 환경으로 그놈 환경으로 로그인이 됩니다. 여기서 기본으로 XFC로 들어가려면 여기서 일단 설정을 바꿔줘야 됩니다. 저 오른쪽 구석에 톱니바퀴 있죠? 이 설정에서 그래픽 환경으로 가서 좀 무거워지면서 이게 반응이 되게 느리나 봐요. 왠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부팅을 해볼게요. 여기서 재부팅을 하겠습니다. 여기 역삼각형 눌러서 리스타트 게스트 해가지고 리스타트 뭐 이 클래스에서 오늘 일단 한 거를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제스리 클릭한 다음에 다시 이제 나오는군요. 여기에 보시면 XFC 세션이라고 있어요. 이걸 선택해주고 기본으로는 스탠다드로 돼 있을 텐데 그거 말고 XFC 세션으로 해주고 암호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원 환경으로 뜨죠. 그러면 이 화면을 이게 XFC 데스크탑 화면이에요. 요거를 VM 캡처 스크린해서 이 화면을 캡처해서 같이 제출해 주세요. 알겠죠? 지금까지 한 것들 이제 전부 노트패드에 저장하고 이 화면을 제출해 주시고 요거는 이제 종료하시려면 여기서 로그아웃하고 종료해야 되고 아니면 시스템 종료해야 되고 저는 그냥 로그아웃하고 종료하겠습니다. 되게 오래 뜨네. 로그아웃하고 이 XFC마저도 이렇게 되게 느리네.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래서 컴퓨터 끄기 로그아웃 해서 컴퓨터 끄기. 컴퓨터 끄기. 그래서 오늘 한 내역을 이제 5주차 실습 내역에 제출해 주시고 중간중간에 우리 이빨 빠진 것들과 추가로 좀 해야 될 설정들 이런 것들을 이번 그 추석 연휴까지 포함한 2주 뒤까지의 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넉넉하게 있죠. 여유 있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부지런히 질문 있나요 혹시? 있나요? 마치겠습니다.